이번 시간에는 딥러닝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인공신경망에서 인공 뉴런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공신경망을 구현한 사이키런의 MLP 클래스파이어를 이용해서 딥러닝은 아니지만 인공신경망에 대한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딥러닝에 대해서 들어갈 텐데요. 딥러닝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딥러닝 프레임워크는 지금까지 많은 발전을 해 왔었는데요. 2010년도에 태아노가 나오고 이후로부터 텐서플로우가 나오고 그리고 현재 텐서플로우 케라스에 이르기까지 많은 딥러닝 프레임워크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딥러닝 프레임워크가 많은데 이들 중에서 어떤 걸 쓰냐 이거죠. 그러면은 이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까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고 각 딥러닝 프레임워크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텐서플로우입니다. 가장 익숙한 딥러닝 프레임워크죠. 딥러닝 프레임워크는 뭐 AI 엔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딥러닝 엔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딥러닝 패키지, 좀 평가절하해서 패키지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은데요. 일단은 프레임워크라는 이름이 좀 낯설고 생소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워크는 일종의 패키지들의 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쉬울 거예요. 패키지는 그 안에 있는 클래스나 함수들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한 기능을 쓰는 것인데, 이 패키지를 모아놓아서 특정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패키지 그 이상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딥러닝 프레임워크 중에서 구글에서 만든 텐서플로우는 구글 브레인팀에서 개발했고요. 2015년도에 오픈소스로 공개가 됐습니다. 텐서플로우는 가장 먼저 파이썬 기반 라이브러리로 공개가 됐고요. 지금은 파이썬이 아닌 다른 언어를 통해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인터페이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CPU 그리고 여러 GPU와 그리고 여러가지 플랫폼이나 데스크탑 또는 모바일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현재는 파이썬 뿐만 아니라 C++, 자바, 고 언어 등 여러가지 언어를 지원하고 있죠. 딥러닝 모델을 직접 작성하거나 아니면은 직접 텐서플로우 이용하지 않고도 케라스라는 거 이용해서 좀 더 쉽게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딥러닝을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태아노입니다. 태아노는 최초의 딥러닝 라이브러리 중 하나인데요. 이것도 파이썬 기반이고 CPU 그리고 GPU를 이용해서 수치 계산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태아노는 텐서플로우처럼 저수준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딥러닝 모델을 직접 만들거나 그 위에 래퍼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프로세스를 단순화시킬 수 있는데요. 텐서플로우나 태아노를 쓸 수 있지만은 그 위에 래퍼 라이브러리인 케라스를 쓴다면은 훨씬 쉽게 딥러닝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초반에 학습을 할 때는 텐서플로우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학습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실제 구현은 케라스를 이용해서 구현하도록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케라스를 배워서 코드를 작성하면 더 편할 수도 있겠지만요. 개념에 대한 이해는 텐서플로우로 하고 실제 코드 작성은 케라스로 하면은 케라스를 배울 때 훨씬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장에서 설명한 텐서플로우나 태아노는 저수준 라이브러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케라스. 케라스는 좀 더 효율적으로 인공신경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순화된 인터페이스로 개발되었습니다. 케라스는 텐서플로우 또는 태아노 위에서 작성되도록 되어 있고요. 이것도 파이썬으로 작성됐고요. 가볍고 아주 배우기 쉽습니다. 우리도 케라스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는 속도 그리고 모듈성에 염두를 두고 개발되었어요. 버클리 비전 앤 러닝 센터에서 개발한 최초의 딥러닝 라이브러리입니다. 이것도 파이썬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실제 구현은 C++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카페의 장점은 카페 모델 2라는 곳에 이미 훈련된 여러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델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모델들이 있다는 거죠. 즉 인공신경망 모형들이 이미 잘 만들어져 있고 그것들이 카페 모델 주라는 곳에 공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케라스나 딥러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러 모델들도 프레임워크 자체에 포함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다른 공유 사이트를 통해서 많이 공개가 되어 있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GitHub 같은 곳에 많이 공개가 되어 있는데 카페는 자체 카페 모델 주에 훈련된 여러 네트워크들을 공개하고 있다는 거죠. 카페는 2017년도에 그 페이스북이 고성능 개방형 학습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하는 가벼운 모델식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공개했는데요. 페이스북에서 만든 건데 사실 페이스북은 여러분이 잘 아는 기업이고 또 잘 만들어져 있는 라이브러리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카페를 쓰지 않고 텐서플로우와 케라스를 쓰는 게 좀 아쉽죠. 카페도 아주 잘 만들어진 딥러닝 프레임워크입니다. 그 다음에 토치 있습니다. 토치는 루아 기반의 딥러닝 프레임워크고요. GPU 처리를 위해서 C, C++ 라이브러리 그리고 쿠다 드라이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쿠다 드라이버는 여러분이 그 GPU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픽 드라이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치는 좀 더 유연하게 하고요. 그리고 모델을 제작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 토치의 파이썬 구현이 파이토치가 있어서요. 파이토치를 이용하는 사람도 꽤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딥러닝4j가 있죠. 딥러닝4j는 자바 기반으로 개발된 딥러닝 프레임워크인데 아직까지는 자바를 이용해서 웹 개발하는 데 많이 쓰지만은 딥러닝 개발하는 데는 아직 많이 쓰고 있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자바는 컴파일하고 실행을 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면은 컴파일이라는 과정이 꽤 복잡하게 다가오거든요. 한 줄 한 줄 실행시켜서 바로바로 그 결과를 봐야 되는데 자바는 일단은 실행시키려면은 코드를 컴파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파이썬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쉽게 자바를 이용해서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딥러닝4j는 자바 그리고 스카라를 위해서 개발된 상용 수준의 오픈소스 딥러닝 라이브러리, 아주 품질이 높다는 건데요. 사실 품질 높은 거는 딥러닝4j 뿐만 아니라 뭐 토치,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된 텐서플로우, 케라스 이런 것도 다 아주 제품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의 장점은 상용 서비스를 위해서 설계되었고 그리고 하둡, 스파크와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하둡과 스파크는 다 자바로 만들어져 있고 하둡은 빅데이터 분산 시스템을 위해서 제공되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스파크는 하둡 기반에서 병렬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도구입니다. 하둡이나 스파크는 아마 여러분이 겨울방학 때, 겨울방학은 아니죠, 겨울 학기 때 빅데이터 분산 처리 과목을 통해서 수강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MXNet은 R, 파이썬, 그리고 C++, 그리고 줄리아 언어를 지원하고 있고요. 백엔드 단은 C++과 쿠다로 작성되어 있으면서요. 그리고 테아노처럼 자체 메모리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확장성이 좋고 여러 GPU와 컴퓨터로도 작업할 수 있고요. 아마존이 이 MXNet을 딥러닝을 위한 참조 라이브러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CNTK라는 도구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커그니티브 툴킷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MS에서 만든 건데요. 딥러닝 모델을 교육하기 위한 오픈소스 딥러닝 도구입니다. 파이썬과 C++ 언어를 지원하고 있죠. 높은 확장성과 성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되었고요. 여러 시스템에서 실행될 때 테아노 그리고 텐서플로우 같은 다른 툴킷에 비교할 때 비교적 높은 성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라자냐 빅DL이 있죠. 라자냐는 테아노의 최상위에서 실행되는 고급 학습 라이브러리입니다.
테아노의 복잡성을 좀 추상화하고 그리고 신경망을 구축하고 훈련시키는데 좀 더 쉽게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케라스처럼 고수준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수준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설정하는 것은 저수준 라이브러리에 비해서 좀 떨어지지만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빅데일은 아파치 스파크에 대한 딥러닝 라이브러리의 배포이죠. 아파치 스파크는 하둡 기반으로 동작하는 빅데이터 분석 도구 중 하나입니다. 이걸 기반으로 데이터를 딥러닝 프레임워크 인공신경망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빅데이터의 도움을 받아서 하둡 클러스터와 스파크에서 스파크 프로그램을 직접 작성해서 딥러닝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아주 많고 이 대량의 데이터를 하나의 컴퓨터에서 읽어서 처리하는 건 부담이 되잖아요. 이거를 하둡이라는 걸 이용해서 병렬 처리 분산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그 위에 다시 스파크를 설치하고 그 위에서 빅데이터라는 걸 통해서 빅데이터를 처리하면서 인공신경망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또 그걸 기반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텔의 수학 커널 라이브러리인 MKL을 이용해서 고성능을 보장하고 있고요. 빅데이터를 사용해서 사전 훈련된 토치 또는 카페 모델을 스파크에서도 로드에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드 클러스터에 저장된 대규모 데이터 세트에 딥러닝 기능을 사용하려면은 아주 매우 유용한 라이브러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빅데이터를 사용하려면 하둡이 있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죠. 물론 하둡이 있다면은 텐서플로우나 아니면 다른 도구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도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에서 짤막하게 딥러닝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딥러닝 프레임워크 중에서 텐서플로우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텐서플로우는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위해서 구글에서 만든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인데요. 사실 텐서플로우 이용해서 머신러닝도 가능한데 개인적으로 머신러닝 할 거라면은 사이킨러닝 이용해서 사용하는 게 더 편하고요. 딥러닝을 위해서라면은 텐서플로우 쓰는 것이 더 디테일하게 제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텐서플로우 공식 사이트는 tensorflow.org이고요. 텐서플로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데이터 흐름 그래프를 이용한 수치 계산을 위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인데요. 이 데이터 흐름 그래프라는 걸 이해하면은 텐서플로우에 대해서 한 30% 정도는 이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데이터 흐름 그래프는 다시 뒤에서 설명하겠는데요. 우선 텐서플로우 공식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이트는 tensorflow.org고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여러분이 텐서플로우를 언제든지 학습할 수 있도록 여러 학습 방법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방법도 여기서 쉽게 보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OS가 윈도우가 아니고 맥 OS 이거나 아니면 리눅스 우분투 등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여러 설치 방법들이 제공되고 있으니까 제가 이 동영상에서 윈도우 기반으로 설치하는 거 보여드리고 다른 건 보여드리지 않더라도 이 사이트를 참고하시면은 여러분이 쉽게 텐서플로우로 설치할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재 텐서플로우는 2.0까지 나와 있고요. 아마 이 동영상을 만들 때 텐서플로우 버전이 2.2였으니까 여러분도 설치를 하면 2.2 버전이 설치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텐서플로우를 설치하려면 PIP 버전 19.0 이상이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설치하면서 나타나는 메시지를 보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도커를 이용해서 설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구글 콜앱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텐서플로우를 쉽게 배울 수도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여러분이 직접 들어가서 한번 참조해 보실 만해요. 아주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텐서플로우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텐서플로우는요, 텐서플로우란 그 용어의 이름의 정의가 왜 그렇게 됐는지만 이해하면은 텐서플로우는 한 절반 정도 이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텐서플로우는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위해서 구글에서 만든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인데요. 텐서플로우에는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는 텐서플로우를 설명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이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라는 것은 수학 계산과 데이터의 흐름을 노드와 엣지를 사용한 방향성 그래프로 표현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노드와 엣지입니다. 근데 이 노드와 엣지를 각각 뭘 표현했냐면요, 수학 계산과 데이터 흐름을 표현했어요. 즉 그 말은 수학 계산은 노드라는 것으로, 그리고 데이터 흐름은 엣지라는 것으로 표현했고요. 방향성 그래프라는 것은 한쪽에서 한쪽으로만 데이터를 가고요. 그러니까 시작에서 대상 목적지로 데이터가 흘러가고 반대로는 데이터가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좀 쉽게 얘기하고 싶어도 이 용어 자체가 너무 쉬운 용어라서 더 이상 설명할 건 없는데요. 그래도 다른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통해서 모형을 만든다면은 모형은 y는 w 곱하기 x 플러스 b 형식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x는 입력값이고 입력값이 곱해진 웨이트들 그리고 이 바이어스들을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웨이트와 바이어스가 구해졌으면은 x 입력값을 집어넣었을 때 입력값은 독립변수들이 될 테고 그럴 때 y가 예측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데이터와 수식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러겠죠? 데이터와 수식. 여기서 수학 계산은 수식에 해당되는 거고요. 데이터의 흐름은 데이터에 해당되는 거죠. 텐서플로우에서는 어떤 수식을 전부 다 노드라는 것으로 표현했고요. 그리고 그 수식이 실행이 되려면은 데이터가 있어야죠. 이 데이터를 엣지라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물론 이 수식이 역으로 역변환돼서 동작되도록 하진 않기 때문에 단방향으로만 데이터가 흘러가기 때문에 방향성 그래프라고 표현한 거죠. 용어가 좀 낯설고 어렵죠? 그럼 용어 정리부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텐서플로우 그래프는 텐서플로우 그래프는요, 수학계산과 데이터의 흐름을 노드 그리고 엣지를 사용한 방향성 그래프라고 했습니다. 이건 일단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수학계산은 노드를 이용했고 데이터의 흐름은 엣지라는 걸 이용했습니다. 텐서플로우에서는 네 가지 아주 중요한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 용어는 반드시 외워둬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오퍼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오퍼레이션은 우리말로 하면 뭐 연산 정도에 해당되겠죠. 이 오퍼레이션은 그래프상의 노드를 표현하는 거죠. 앞에서 노드는 수학 계산을 표현했다고 했죠. 그러면은 오퍼레이션은 뭐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수학 계산이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수식이죠. 어떤 수식이 실행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그 수식이 전달된 데이터가 있어야죠. 그래서 오퍼레이션은 하나 이상의 텐서라는 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텐서가 뭔지 알아봐야겠죠. 텐서는 오른쪽에 있죠. 텐서는 내부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표현한다고 했어요.
내부적으로 모든 데이터는 텐서를 이용해서 표현되고요. n차원 배열 또는 리스트라고 했습니다. 텐서는, 즉 텐서플로우의 텐서는 데이터를 표현하는 객체라는 거죠. 그래프 내에서 오퍼레이션 간에는 텐서만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다시 보면요, 오퍼레이션은 계산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하나 이상의 텐서로 반환하는데, 어떤 수식이 실행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죠. 수식은 오퍼레이션, 그리고 데이터는 텐서라는 겁니다. 그 수식이 실행되면은 하나의 어떤 결과값이 반환이 되겠죠. 그 반환된 데이터도 텐서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자, 텐서는 뭐라고요? 데이터. n차원 배열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은 뭐라고요? 수식입니다. 수식이 실행되려면은 데이터가 있어야죠. 그리고 그 수식이 실행되고 나서 결과를 반환해야죠. 반환할 때 텐서로 하게 됩니다. 오퍼레이션과 텐서, 이게 노드와 엣지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죠. 수학 계산은 오퍼레이션으로 정의되어 있고요. 데이터는 텐서라는 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션이라는 게 있는데, 텐서플로우 1점대에서 세션의 개념이 많이 어렵다고도 해서요, 2점대에서는 세션이 숨겨졌습니다. 즉 세션을 직접 만들지 않아도 딥러닝을 구현할 수 있는데요, 이 세션은 오퍼레이션의 실행 환경을 캡슐화하는 것입니다. 어떤 개념이냐면은, 텐서플로우에서는 수식을 한 줄 실행시키잖아요. 그 수식이 바로바로 실행돼서 결과를 반환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텐서플로우 코드를 작성할 때 만약에 이런 식으로 y는 w 곱하기 x 플러스 b라는 수식을 만들었잖아요. 이 수식을 한 줄 실행시키면은 w와 b가 곱해지고 w와 x가 곱해지고 b가 더해져서 y 값이 바로 어떤 값을 갖는다, 이게 아니고, 이건 오퍼레이션으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얘가 실행되려면은 어떤 실행하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를 세션이라는 곳에 뒀습니다. 그래프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션 객체가 필요했었는데요, 2점대에는 세션 객체를 직접 만들지 않아도 코드를 실행시킬 수가 있게 됐습니다. 좀 쉽게 작성이 됐죠. 케라스도 마찬가지로 세션의 개념이 없이도 코드를 실행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세션이 사라진 건 아니니까 세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코드를 한 줄 한 줄 실행시킨다고 해서 얘가 직접 바로바로 어떤 결과를 갖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 코드가 있다고 해서 이걸 실행시켰을 때 y값을 출력하면 뭐가 나오고 이렇진 않다는 겁니다. 이걸 실행시키려면은 세션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변수입니다. 변수. 이 변수는 그래프 실행 시 파라미터를 저장하고 갱신하는 데 사용된다고 했는데요, 이 변수가 갖는 것들은 뭐냐면 인공신경망의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진 웨이트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앞에서 제가 이렇게 y는 w 곱하기 x 플러스 b 라고 하면은 x는 입력값이고요, 그 다음에 y는 출력값인데, 학습을 통해서, 즉 인공신경망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건 이 w와 b거든요. 이 웨이트와 바이어스가 통계적 방법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수학적 공식을 통해서 만드는 거고요, 인공신경망을 이용해서 만들 때는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웨이트와 바이어스가 이 y값이 정답에 가까워지도록 계속 갱신시키도록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 웨이트 바이어스는 학습이 진행될 때마다 계속 갱신이 돼야 되는데, 이것들을 파일에 저장해 놓고 갱신하면은 너무 속도가 느리겠죠. 그래서 이 웨이트와 바이어스는 메모리에 올려놓고 학습이 계속 될 때 갱신시키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웨이트와 바이어스도 사실은 텐서예요. 텐서 중에 하나라는 거죠. 다만 메모리 상에서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에 의해서 웨이트와 바이어스가 계속
지속적으로 수정이 돼 나가도록 하는 것이죠. 이 웨이트 바이어스는 정답을 예측한 것이 실제 정답과 가까워지도록 하는 옵티마이저라는 걸 통해서 갱신시키도록 합니다. 이 웨이트 바이어스를 저장하기 위해서 텐서플로우는 베리어블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의한다는 거죠. 메모리상에서 텐서를 저장하는 버퍼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퍼레이션과 텐서입니다. 오퍼레이션은 뭐라고 했죠? 수식이라고 했어요. 수식을 정해야 하면은 오퍼레이션이 되는 거고요. 이 수식이 실행되려면 텐서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에 의해서 학습이 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찾는 건데, 이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저장하는 곳이 베리어블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퍼레이션을 실행시켜 주는 것이 세션이고요. 이 4개의 용어만 일단 이해하고 나면은 텐서플로우에서 절반은 이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래쪽 다시 설명되죠. 노드의 연산, 계산 또는 오퍼레이션이라고 부르고 있죠. 노드의 연산을 담고 엣지에는 데이터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엣지는 노드 간 전달되는 다차원 배열, n차원 배열이죠. 이걸 텐서라고 부르는 거고요. 오퍼레이션은 뭐라고요? 수식이죠. 텐서는 뭐라고요? 데이터입니다. 변수는요,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저장하기 위한 텐서죠. 그리고 오퍼레이션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세션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은 이 내용은 외웠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장표는 매우 중요합니다. 별표 하시고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어렵다고요? 어려워도 외우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는 참조하시라고 표현한 건데요. 딥러닝 프레임워크가 어떤 언어를 지원하는지를 봅니다.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언어들은 매트랩, R, 파이썬, C, C++, 자바, 그리고 루아, 고, 스칼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파이썬을 배웠잖아요. 파이썬은 범용 인터프리터형 프로그래밍 언어. 사실 파이썬은 처음에 배우긴 쉬운데요. 나중에 복잡한 프로그램 만들 때는 쉬운 언어는 아닙니다. 특히나 포인터, 즉 참조의 개념이, 즉 포인터가 없고 그 다음 스위치 케이스문이 없어서 복잡한 코드를 작성하는데 C나 자바보다는 훨씬 더 어려워지게 되지만요, 초반에 배우기는 아주 쉬운 언어죠. 파이썬을 사용한다면은 여러분은 넘파이, 사이파이 등 과학계산이나 머신러닝 위한 패키지를 사용할 수 있을 거고요. 그 외에도 판다스 이용해서 머신러닝이 사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R도 좋은 언어예요. R은 통계 및 시각화형 프로그램 언어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R도 참 잘 만들어진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개인적 취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R은 주로 머신러닝 또는 이제 통계 기반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요. 파이썬은 딥러닝,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머신러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R이 좋다, 파이썬이 좋다, 이렇게 뭐 어느 한 것이 좋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그렇고요. 개인적 취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영화로 따지면은 SF 영화 중에서 파이썬은 인터스텔라, 공대 감성이 나는 SF 영화. R은 혹시 컨택트란 영화 보셨어요? 컨택트. 인문대 감성이 나는 SF 영화. 요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나 C++도 있는데요. C나 C++은 아주 속도가 빠른 언어죠. 오랜 역사를 갖고 있어서 여러 라이브러리를 포함하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바는 국내에서 웹 개발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기도 합니다. 개발자로 취업하려면 자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이니까요. 반면에 자바는 과학 계산용으로는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프로그래머 언어로 파이썬 배웠으니까 파이썬으로 쭉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하다 보면 어느 것이 가장 좋은지 문의를 받게 되는데요. 어느 것이 가장 좋냐면요, 여러분이 가장 쓰기 편한 것을 쓰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자기 본인이 코딩하기 편한 게 쓰면 가장 좋습니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가장 좋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딥러닝 프레임워크에 대한 속도는 항상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딥러닝 프레임워크의 속도를 비교했는데요. CNN 알고리즘 중에서 알렉스넷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알렉스넷을 기반으로 해서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테스트해 봤는데요. 입력 데이터 크기는 128 곱하기 3 곱하기 224 곱하기 224. 꽤 크죠. 이 입력 데이터를 가지고 알렉스넷을 이용해서 딥러닝 프레임워크의 속도를 비교를 해 봤습니다. 제일 빠른 것은 토치. 텐서플로우는 그래도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는 겁니다. 참고만 하세요. 기터브 사이트 들어가시면 이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편집된 영상에는 요 슬라이드는 삭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필요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속도야 뭐 그렇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텐서플로우를 설치하고 텐서플로우를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해 봐야 되는데요. 텐서플로우는 여러분이 아나콘다를 설치했다면 쉽게 아나콘다 프롬프트에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pip 인스톨 텐서플로우 하면은 텐서플로우 설치할 수 있는데요. 텐서플로우는 pip 버전이 어느 버전 이상 있어야 돼요. 아까 사이트 들어가서도 보셨지만은 잠깐 홈페이지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텐서플로우 이 패키지는 pip 버전 19.0 이상이 필요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쵸? 텐서플로우 버전마다 pip 버전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건데요. 여러분 이제 그에 따라서 버전 업그레이드 하셔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pip 설치하고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도 잘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pip 인스톨 마이너스 업그레이드 pip, 그 다음 pip 인스톨 텐서플로우, 아니면 가장 최근의 버전을 설치하고 싶으면 pip 인스톨 tf-nightly 하시면 되는데요. 제 컴퓨터에는 테스트를 하느라고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지만 그래도 한번 직접 실행시켜 보면요, 아나콘다 프롬프트를 실행시켜서요, 여기서 PIP를 설치할 수가 있죠. PIP를 업그레이드 먼저 할 수가 있죠. PIP 인스톨 마이너스 업그레이드 PIP 하면 PIP를 업그레이드 합니다. 저는 PIP가 이미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어이구 됐는데도 다시 되는데요. 이렇게 PIP를 업그레이드 하고요. 그리고 텐서플로우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액세스가 거부되었다고 나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종종 있을 수 있는 일인데요. 첫 번째는 아나콘다 프롬프트를 실행시킬 때 관리자 모드를 실행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실행시킬 때 맨 뒤에 마이너스 유저 옵션을 넣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메시지에도 그렇게 설명되어 있죠. 액세스가 거부되었습니다 라고 나오고 마이너스 유저 옵션을 줘서 퍼미션 체크하라 이거예요. 실제 마이너스 유저 옵션을 주면은 이렇게 설치가 되죠. 이미 설치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고 나서 텐서플로우 설치하면요
pip install 텐서플로우 하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됐기 때문에 체크만 하고 설치를 안 해요. 근데 이거에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는데 수본이 걸릴 겁니다. 몇백 메가 되거든요. 대략 500메가 가까이 되니까 수분에서 10여 분 정도 설치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는 그럴 일이 없지만요, 외부 네트워크 접속이 자유롭지 못한 환경 등이 있습니다. 보안사항의 이유로 또는 SSL 인증서 문제로 인해서 PIP 설치가 제한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PIP trusted host python.org trusted host python.hosted.org 그리고 나서 install tensorflow 하면은 설치가 잘 되니까 요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텐서플로우를 여러분들도 직접 설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맥북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설치하시면 되는데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참고로 여러분이 만약에 데스크탑에 GPU를 꽂았다, 상당히 비싸죠 요즘 GPU. 괜찮은 GPU 하나 선정해 주세요 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2080 Ti 구매하세요 라고 하는데 한 개당 100만원 정도 해서 개인이 구매해서 쓰기는 상당히 부담되죠. 학과 AI 서버가 있으니까 학과 AI 서버를 이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참고로 학과 AI 서버는 많은 데이터를 장시간 학습시킬 때 쓰시는 게 좋고요. 혼자 공부할 때는 AI 서버 접속해서 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AI 서버가 여러 사용자가 접속해서 쓰는 것은 권장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전 버전의 텐서플로우 설치하고 싶으시면요, pip install tensorflow 하고 뒤에 equal 두 개와 그 다음에 버전을 직접 지정하시면 됩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텐서플로우 코드가 많이 있는데 이 코드들 중에서 1점대 코드가 많이 있어요. 1점대 코드를 2점대에서 바로 실행시키려고 할 때 실행이 안 되는데, 그때 이전 버전의 텐서플로우를 다운로드 받아 놓고 설치하시면은 잘 돌아가죠. 물론 GPU 버전의 경우는 pip install tensorflow GPU 하고요. GPU용 텐서플로우 설치하려면은 아마 여러분이 GPU 설치가 하고 난 다음에 쿠다 드라이브라는 거 설치하셔야 될 거예요. 엔비디아사의 GPU 그래픽 카드를 사용한다면은 이 쿠다 사용 GPU 카드 그 목록을 참고해서 쿠다 드라이버를 GPU 드라이버를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텐서플로우 GPU용을 쓸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사이트 참고하시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텐서플로우를 설치할 수 있을 겁니다. 텐서플로우를 설치할 시간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먼저 텐서플로우 설치된 걸 확인하고, 그리고 확인하고 설치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텐서플로우 설치 확인하는 것은 텐서플로우가 설치됐다면은 임포트 명령만 내려봐도 바로 알 수 있어요. 임포트 텐서플로우 as tf 하고 그리고 tf 버전 해도 텐서플로우가 설치된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2.2.0 저는 현재 이 텐서플로우 2.2.0이 설치되어 있죠. 요거 이렇게 버전이 나오는 거 확인해도 되고요. 그리고 텐서플로우 2.0이 나오면서 1점대 호환을 위해서 함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tensorflow
compare.v1 stf 이렇게 하고 tf.disable v2 behavior 하고 텐서플로우 2점대 기능을 내리고 1점대 기능을 쓸 거예요 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경고가 뜨죠. 나중에 이 기능은 사라진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텐서플로우 2점대에서 더 익숙해지면 이 기능은 더 이상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쓰는 건 아니고 지금 1점대와 2점대 과도기여서 지금 쓰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1점대 코드도 실행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텐서플로우 1점대에서도 코드를 실행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 2점대에서도 코드를 실행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이 한 3년 정도 흐른 다음에는 요거는 기능을 쓰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한번 직접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hello는 tf.constant는 상수 값을 지정할 때 씁니다. hello tensorflow 하고 이렇게 hello에 어떤 상수 값을 담았잖아요. 사실 이것도 뭐가 되냐면은 텐서죠, 텐서.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프린트 헬로 이거 헬로 출력하고 싶어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텐서라고만 나옵니다. 아까 방금 제가 텐서라고 했죠. 콘스턴트도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값을 가지고 있는 건 전부 다 텐서죠. 근데 이런 것들을 실행을 시키려면은 반드시 세션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SSS는 tf.session 하고요. 세션 객체를 만들고 그리고 세션의 런이라는 걸 통해서 세션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실행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print ss.run 하고 hello 하면요. 이때 요 텐서가 출력이 되는 것이죠. 세션을 다 사용했으면 sss.close 하면 됩니다. 그럼 세션은 닫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텐서플로우가 실행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 코드는 여러분이 작성해서 테스트 해보세요. 물론 그 전에 텐서플로우가 설치가 되어야죠. 텐서플로우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이 코드 테스트 하시고 그리고 잠시 후에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 딥러닝 이해하기란 주제로 그 다음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